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법 5에서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천 8개를 선천 8삼각형으로 전환시킨다. 구성요소들을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수식을 만든다. 즉 분리된 구성요소들을 수학을 이용한 수식을 만들어 완전한 통합 형태를 만든다. 말을 조금 바꾸죠. 이해하기 쉽게.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으면 별도로 찾아내어 선천 8삼각형에 배치한 뒤 통합 과정을 완결시킨다. 선천 8삼각형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죠. 분리하여 생각한 것들을 통합하여 생각하라, 그런 뜻이 선천 8삼각형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개의 수식들을 이을 매개식을 만든다. 수식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수식들을 또 연결할 수 있는 매개식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도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으면 별도로 찾아내요. 선천 8삼각형에 배치한 뒤 통합 과정을 통해 매개식을 완결시킨다. 그래요.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 그 대상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뭐 깨달음과 그 대상에 관련된 큰 질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선천 8개를 선천 8삼각형으로 전환시킨다. 구성요소들을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수식을 만든다. 즉 분리된 구성요소들을 수학을 이용한 수식을 만들어 완전한 통합 형태를 만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선천 8삼각형은 분리하여 파악한 구성요소들을 다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말을 좀 집어넣지 이해하기 쉽게 부가 설명하죠. 이는 분리하여 생각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며 기술적으로는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수식으로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요. 구성요소의 본질은 전체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여 수행하는 기능과 내재하고 있는 크기를 지닌 영향력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관계, 즉 비례 관계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파악되는 자체 속성입니다. 그래요. 구성요소의 본질 참되게 알아야 할 것들은 이러한 것이다. 뭐 그런 말이겠죠. 국가 경제를 분석하는 다양한 수식들을 만들고 수식들을 연결하는 매개식을 만들며 한 국가의 경제 구조를 나타내는 경제 지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통계 자료가 있죠. 뭐 통계 자료는 어느 정도 사회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통계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어떤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수식까지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러한 이해 바탕에서 통계 자료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경제에 대한 이해나 수식이 없으면 통계 자료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큰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통계 자료를 받더라도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먼 길을 갈 때 지도가 있어야 하듯 경제 지도가 있어야 경제에 대한 예측과 처방도 가능한 법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생명의 신비를 완전히 풀어야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우선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도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시각, 또 시각 속에 간직되어 있는 수식, 이런 것은 지도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인 거죠.
여기서 지도를 만들 것은 아니고 국가의 경제 지도를 가리키죠. 앞에서 정의를 살펴보았으니 적정 임금과 관련된 수식만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법사에서 활동을 분석할 때 총인건비와 투자 활동을 하지 않으며 경제 활동하는 인간 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요? 89. 기업과 활동 지출을 거래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그렇겠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합니다. 총 인건비 나누기 투자 활동을 하지 않으며 경제 활동하는 인구수는 1인당 평균 인건비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여기서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적정 임금으로 규정할 수 있으려면 그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커야 합니다. 조건이 있다는 게 적정 임금으로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요. 좀 적정 임금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많죠. 좀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되죠. 즉 여기서 뭐 별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즉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적정 임금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이면 평균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요.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그 이상이다. 그러면 뭐 평균 인건비가 그러다면 적정 임금으로 임의로 사용해 볼 수도 있겠지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혼하고 자녀도 있어야 하니 다니는 3인을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조건이 필요하겠죠. 3인 가족의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가족 중에서 한 명만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적정 임금은 3인을 기본으로 하면서 절대 빈곤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돼야 되겠죠. 자녀를 둘 이상 가지고 싶다거나 주택 구입을 하고 싶으면 맞벌이 하면 되기 때문에 3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적정 임금의 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임시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절대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뒤에서 또 별도로 언급하겠죠.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타당성을 따지면서 다루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동한다. 부연 설명이죠. 새로 넣은 거죠. 가족 단위는 3인이 될 수도 있고 4인이 될 수도 있고 5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가족의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2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즉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적정 임금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지 적정 임금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뒤에 말은 지우죠. 별로 안 맞으니까 지우겠죠. 물론 4인 기준이나 5인 기준을 기본 단위로 정할 수도 있겠으나 미래의 사회 직업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선정은 혼란만 나게 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 직업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죠. 항상 사회에는 현 시대 사회는 어떤 게 있나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직업수가 미래에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어떤 관념이 유포되어 있죠. 그래요. 근데 조사해본 결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그런 관념에 이 글을 쓴 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나요? 과학기술은 고대에 비해서 급속도로 발전해 왔죠. 그래요.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된 한국만 보더라도 과학기술이 그래요. 한 100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했죠. 수천 년간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이 100년 사이에 이루어지죠. 그렇다 해서 직업수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따로 설명했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라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그래요. 또 사회에 투입되는 자본이 또 커지면 또 기술과 무관하게 증가하는 직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해서 직업 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출하냐,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냐,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본 거죠. 단위 만 원이고 2013년 민간 소비 지출액 1,443만 원, 2014년 1,474만 원, 2015년 1,512만 원, 2016년 1,558만 원. 1인당 실질 민간 소비 지출액 물가를 그래요. 고려해서 얘기하겠죠. 명목이고 실질이고 2014년에 1,472만 원, 2014년에 1,485만 원, 2015년에 1,512만 원, 2016년에 1,543만 원이죠. 그래요. 출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좀 달라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1인당 민간 소비 지출액이 따로 통계자료가 있죠. 전국 보면 2013년에 1,500만 원 가까이 되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00만 원 가까이 되죠. 2013년에 근데 1,443만 원 나와 있죠. 그래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다른 통계 자료를 봤던가? 아니면 별도로 구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말을 하겠죠. 왜 수치가 다른가? 그래요. 아니 뭐 이 출처 적어놓은 걸 보면 연구해 보면 자료를 찾을 수 있겠,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긴 있겠지만 그래요. 뭐 지금 방법을 설명하는 거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분석에 필요한 다른 변수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주거 비용도 첨가해야 하고 세금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제외하겠으며 자녀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3인 가족이라면 실질적으로 2016년 기준 연 4,629만 원을 소비하니 월 385만 7천 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요. 실질 민간 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죠. 3위는 이 정도 민간 지출이 필요하다. 소득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 명이 살다 보면 또 줄어드는 비용이 있죠. 혼자 사는 것보다.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혼자 사는 것보다 3인이 살면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나가는 비용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월세를 살더라도. 따라서 가구의 월 소득이 385만 7천 원에서 514만 3천 원 사이라면 자녀를 하나 이상 가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 했죠. 사람이 많아지면 줄어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여간 세월호 월 385만 7천 원은 적정 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적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 수치에는 일반 사회 구성원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소득을 얻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출 역시 소득을 산출하는 데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구할 때는 소득이 아주 높은 이들의 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치가 좀 높게 나오겠죠. 상품 중에는 일반인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상품 역시 존재하므로 그러한 상품에 지출된 비용을 세배시키고 계산하여 올바른 수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수치는 더 낮아지겠으나 여기서는 그러한 점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가구별 소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013년 4,160만원. 그래요. 2014년 4,300만원, 2015년 4,370만원, 2016년 4,400만원이라는 거예요. 실질 소득은 4,240만원. 월 평균이죠. 그 연평균이 아니고 416만원이죠. 2013년 416만원, 2014년 430만원, 2015년 437만원, 2016년 440만원. 명목 소득만 보면 어떤가요? 높겠죠. 2016년 기준으로 440만원이잖아요. 2016년 기준으로 462만 9천원이죠. 385만 7천원이죠. 실질소득 기준이죠. 실질소득 봐도 436만원, 436만원이죠. 높은 거예요. 소득 내에서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 표를 보면 2016년 가구별 실질소득이 평균 436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준은 가구별 소득이므로 한 사람의 소득일 수도 있는 반면에 부부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두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실상 세금이 존재하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은 436만원이 아니라 385만 7천원과 큰 차이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버는 만큼 지출한다. 지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한 소득을 늘리면 되겠죠. 소득이 늘면서 지출이 증가하는 거죠. 소득 증가 없이 지출이 증가하면 그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건 아니죠. 빚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따라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두 명을 키우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소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 명을 키우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하거나 부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애를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낳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수 있죠. 하여간 올바른 인구 정책은 소득과 소비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잠시 곁길로 샜고 이처럼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간주하며 수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죄의식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죄의식 정치가 성행을 하고 있죠. 그래요. 좋은 일은 아닌데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례도 살펴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죄의식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정의. 국민으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이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겠죠. 죄의식을 일으키는 관념을 유포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국민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정치겠죠. 방법은 뭔가요? 희생자를 찾고 가해자를 만든다. 그래요. 두 번째, 희생자를 기리겠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기념일 지정, 추모, 보상, 배상, 때에 따라서는 특혜도 준다. 그거죠. 희생자 기리기예요. 그 다음에 가해자를 박해해야 되겠죠. 법적 처벌, 가해자 명단 만들기, 사회적 비난을 한다. 그래요. 이러한 제의식 정치는 한국에서 성행하고 있죠. 효과는 뭔가요? 가해자를 혐오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생겨난다. 생겨날 수 있죠. 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희생자를 기리고 가해자를 박해하는 정치 세력 지지한다. 그래요. 희생자를 기리고 가해자를 박해하는 정치 세력 지지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력들이 생겨나는 거죠.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희생자를 기리는 세력과 특정 정치 집단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 집단이 이제 희생자를 기리는 세력을 이용하게 되겠죠. 가해자로 지목된 세력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위상이 약화되겠죠. 이러한 정치 제의식 정치가 성공할 경우. 그래요.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렇죠. 희생자 지지 세력과 가해자로 지목된 세력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 정치 집단과 결합을 했어요. 근데 특정 정치 집단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특정 정치 집단과 대립하는 정치 집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정치 세력과 결합해버리면 희생자 지지 세력과 가해자로 지목된 세력과의 충돌이 격화되겠죠. 그래요. 진짜 희생자인지 희생자가 아닌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지금 무슨 말인가요? 희생자 반발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백래시 세력 등장. 이러한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죠. 얼마 전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투 운동이 있었죠. 2017년 10월 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성추행을 고발하는 활동이다. 이후에 페미니즘이 한때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으며 페미니즘 백래시 역시 한때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피해를 입는 어떤 세력이 있으면 반발은 반드시 일어난다. 불가피한 거죠.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을 그래요. 증가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 인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 내에는 그래요. 반발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백래시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사회 전체의 제의식 및 죄의식 백래시가 유포된다. 그래요. 제의식 정치의 일반적인 개념과 일반적인 어떤 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현상 일반적인 정의와 그래요. 어떤 방법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